인류의 전쟁 역사에 있어서 지뢰는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고 발견하기 어려우며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지뢰는 그동안 가성비가 좋은 무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무기는 바다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뢰입니다. 기뢰는 폭약과 센서, 반화장치 등 간단한 장비들로 구성되는 무기이지만 수천 톤의 함정을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 한 발의 기뢰만 발견되어도 그 주변 해역 전체가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뢰는 가장 저렴한 전략무기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뢰는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데 방어용은 적의 상륙이 예상되는 지역에 기뢰를 부설해 그들의 상륙을 저지하는 것이고 공격용은 적국의 주요 항만이나 해로를 봉쇄해 해상 무역을 차단시켜 그들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뢰의 종류는 크게 부유기뢰, 계류기뢰, 해저기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유기뢰는 물 위에 떠서 조류에 따라 흘러다니다가 지나가는 함정에 충격하여 폭발하는 것으로 단순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면이 있어 현대전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기뢰입니다. 계류기뢰는 해저의 앵커에 줄을 연결하여 기뢰를 수면이나 일정한 수심의 수중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부유기뢰에 비해서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저기뢰는 바다 밑에 놓여 있다가 일정한 신호에 따라 물 위로 올라와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뢰는 함정과 접촉하는 순간 폭발하는 것이 전통적인 작동 방식이었지만 현대에는 특정한 신호에 의해 작동하는 감응기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감응기뢰는 다시 수압기뢰, 자기기뢰, 음향기뢰, 복합기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압기뢰는 함정이나 선박이 기뢰 위를 통과할 때 수압의 변화를 감지하고 폭발하는 것이고 자기기뢰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선박의 자기장을 감지하여 작동하며 음향기뢰는 엔진이나 프로펠러의 특정한 소음을 수신해 폭발하는 기뢰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수압과 자기, 음향 센서들이 모두 장착된 복합기뢰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뢰는 화약이 발견된 이후부터 줄곧 전쟁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기뢰가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1776년 미국 독립전쟁부터입니다. 미국의 발명가 데이비드 부시넬은 나무통 안에 폭약을 채워 조류에 따라 흘러다니는 기뢰를 발명해 영국군 함정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남북전쟁 시기 해군력이 약했던 남군은 기뢰로 북군의 군함들을 공격해 총 30여 척의 함정을 침몰시키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이후 1차 대전에서는 24만 발의 기뢰가 사용되었으며 2차 대전에서는 70만 발의 기뢰가 사용되어 주축군의 함정 1300여 척이 격침되었고 연합군도 1100여 척이 손실되었습니다. 특히 기뢰는 일본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945년 미국은 일본 본토의 해상을 봉쇄하는 기아 작전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주요 항구 주변에 수많은 기뢰를 투하해 그들의 무역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아 작전에 투입된 미국의 B-29 폭격기들은 총 1만 2천 발의 기뢰를 바다에 투하하였으며 이로 인해 670척의 선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기뢰의 효용성이 증명되자 이러한 기뢰를 제거해 무력화시키는 기뢰 대항전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기뢰를 제거하는 이 작전은 보통 소해작전이라 불리는데 주로 소해함을 이용해 계류 기뢰의 연결선을 끊거나 함정과 비슷한 자기와 음향을 발산해 감응 기뢰를 부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소해함은 함선 자체의 속도도 느리고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미군은 연이어 원산에서도 상륙작전을 실시해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군도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는데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뢰 3,000발을 원산 앞바다에 부설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뢰로 인해 수십 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은 미군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의 소해대를 동원하기도 했지만 소해 작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상륙은 8일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원산에 뒤늦게 상륙한 미군은 북한군을 차단한다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원산 상륙작전의 실패를 계기로 미군은 기존 소해함보다 성능이 우수한 소해 장비를 찾게 되는데 그 대상은 바로 헬기였습니다. 헬기는 넓은 지역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고 공중에서의 정지 비행도 가능해 소해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1953년 미 해군은 HRP-1 헬리콥터를 소해 헬기로 개조해 시험을 실시했는데 예인식 절단기로 계류 기류의 연결선을 끊는데 성공하면서 소해 헬기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헬기는 엔진의 힘이 약해 무거운 장비를 예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동체의 외피를 모두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후 1964년 미 해군은 최초의 전용 소해 헬기 RH-3A 시킹을 개발하게 됩니다. 두 개의 터빈 엔진을 장착한 이 헬기는 예인식 절단기와 음향 소해 장비, 자기장 소해 장비, 기뢰 탐색 소나 등의 장비를 탑재할 수 있었으며 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위해 감시용 창문을 설치하고 예인용 고리를 장착하는 등 몇 가지 특별한 개조가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소해 헬기를 보유하게 된 미 해군은 소해를 전문으로 하는 두 개의 비행대대를 창설하게 되었으며 그중 한 개 대대는 한반도에 배치했는데 이는 6.25 전쟁 당시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미 해군은 엔진의 성능이 강화되고 항속 거리가 늘어난 CH-53A 스텔리온을 소해 헬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당시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북베트남군은 미군이 통킹만 해역에 부설한 수많은 기뢰들을 제거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북베트남과의 평화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미군은 스텔리온을 투입해 자신들이 부설한 기뢰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엔드 스위프트라 명명된 이 작전은 총 6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스텔리온의 활약으로 미 해군은 1만 1천 개에 달하는 기뢰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다음 소해 헬기는 RH-53D형이었는데 이것은 스텔리온을 전용 소해 헬기로 개조한 것입니다. RH-53D형이 활약한 장소는 중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수에즈 운하의 동쪽면을 빼앗긴 이집트는 그들이 운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만 발의 기뢰를 부설했는데 이후 전쟁이 끝나게 되자 기뢰 소해 작업을 미 해군에 맡긴 것입니다. 미 해군은 RH-53D형을 투입해 1년 3개월 동안 소해 임무를 수행했으며 1975년 7월 운하의 기뢰가 완전히 제거되면서 8년 동안 막혀 있었던 수에즈 운하는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해 임무를 수행하던 RH-53D는 엉뚱하게도 인질을 구출하는 특수 임무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대사관에 인질로 잡힌 미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이용할 헬기를 RH-53D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소해 헬기인 RH-53D는 다른 기종들에 비해 항속거리도 길고 항공모함에 경납할 수 있도록 후방 동체가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 4월에 실시된 이글 크로우 작전에서 총 8대의 RH-53D가 투입되었지만 사막의 모래 폭풍으로 인해 기체가 고장나게 되었고 여기에 항공기 충돌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작전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취소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미군은 7대의 스텔리온을 이란의 사막에 버려두고 서둘러 철수해야 했습니다. 1987년 미 해군은 CH-53E 슈퍼 스텔리온을 소해 헬기로 개조한 MH-53E 시드래곤을 개발해 배치했습니다. 시드래곤은 더 무거운 소해 장비를 장착하기 위해 탑재 능력을 높이는 것이 개발 목적이었는데 이를 위해 엔진을 기존 2대에서 3대로 하였으며 메인 로터의 길이도 2m 확대하고 블레이드의 숫자도 6개에서 7개로 늘렸습니다. 기존 RH-53D는 예인 능력이 9톤이었던 반면 MH-53E는 13톤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파도 높이 3.7m, 40노트의 풍속에서도 소해 작업이 가능해 보다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대로 된 소해 부대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이 부설한 기뢰들을 제거해야 했던 일본은 일찍부터 소해 헬기의 효용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미국의 CH-46 시나이트를 소해 헬기로 개조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와사키 중공업이 V107을 라이센스 생산하게 되었으며 1974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항공소의 부대를 창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90년 일본은 미국의 소해 헬기 MH-53이 시드래곤을 들여오기 시작했으며 총 11대를 운용해 각종 소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드래곤은 기체가 너무 크고 가동률도 낮으며 일본이 직접 라이센스 생산한 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 부품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003년 유럽의 헬기 제작업체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에서 개발한 AW101을 소해 헬기로 개조하기로 했으며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MCH101이란 이름으로 14대를 생산했습니다. MCH101은 엔진 세대를 장착하고 있어 출력이 좋으며 각종 최신형 소해 장비를 운용해 최고의 소해 작전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MH-53이 시드래곤이 노후화되면서 새로운 소해 헬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델 중 시드래곤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모델은 MH-60S입니다. UH-60 블랙호크를 기반으로 한 이 모델은 미 해군이 수색과 정찰, 특수임무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했으며 여기에 각종 소해 장비를 장착해 소해 헬기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MH-60S는 이전 기종인 시드래곤보다 기체가 작지만 그러한 이유로 각 해역 함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레이저 기뢰 탐색기, 무인 기뢰 처리기, 첨단 기뢰 탐지 시스템 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오래전부터 소해 헬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은 전투함 성능의 현대화를 서둘러야 했기 때문에 소해 헬기 도입 사업까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우리 해군은 드디어 소해 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리온의 해병 대형인 마린온을 소해 헬기로 개조하기로 했는데 국산 헬기를 기반으로 해 운용 유지비를 낮추고 부품의 호환성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이유에서였습니다.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이 사업이 성공하여 우리의 헬기로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